형수님, 좋은 말 할 때 그 통장 내놔요. 형님이 내 돈 3억 떼먹은 증거. 여기 차용증에 버젓이 있잖아. 남자가 식탁을 내리치며 위조된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지만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이 수첩 들고 경찰서 가서 읽어드려요? 죽은 남편의 점퍼 안감에서 발견된 반전의 기록과 그 통쾌한 복수극을 지금 시작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반긴 것은 남편의 기척이 아니라 며칠 동안 비워둔 탓에 썰렁하게 식어버린 윗목의 냉기뿐이었습니다. 거실 한구석에서 웅웅거리는 낡은 냉장고 모터 소리가 마치 거대한 이명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슬픔보다는 앞으로 이 낡은 집에서 홀로 감당해야 할 빚과 구질구질한 생활고가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남편이 구급차에 실려가기 직전에 마시다만 물컵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말라붙은 물자국을 보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는 소리 한 번 못 내고 친척들 눈치나 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어찌나 급하게 떠났는지 유언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이라곤 곰팡이 핀 전세살이 서름과 갚아도 줄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뿐이었으니까요. 옷이라도 정리해야 마음이 좀 추스려질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자 퀴퀴한 조명 냄새와 함께 남편 특유의 땀 냄새가 코끝에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가 역겨우면서도 동시에 사무치게 그리워 저는 옷가지 하나를 붙들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평생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남들이 버린 옷을 얻어다 입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구두쇠 노릇에 넌더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사계절 내내 교복처럼 입고 다니던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올이 풀려 있었고 깃부분은 때가 타서 번들거렸습니다. 시장통에서 5,000원을 주고 샀다며 아이처럼 좋아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니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발 좀 버리고 새것 좀 사입으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했건만 남편은 늘 허허 웃으며 아직 쓸만하다고 고집을 피웠었지요. 그 고집불통 영감이 뭐가 좋다고 저는 이 낡은 점퍼를 차마 쓰레기 봉투에 넣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저 스스로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세탁이라도 해서 보관할 요량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가스가 다 떨어진 라이터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몰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까 싶어 안주머니 깊숙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닿는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얇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뭔가 두툼하고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평소 중요한 물건을 안주머니에 넣고 옷핀으로 단단히 고정해 두던 버릇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핀을 풀고 그 물건을 꺼냈습니다. 신문지에 겹겹이 쌓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네모난 물체였습니다. 눅눅한 종이 냄새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빈문서일까? 아니면 어디서 보증이라도 잘못 쓴 서류일까? 남편이 떠나고 난 뒤에야 터질 시한폭탄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신문지를 한 장씩 벗겨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지막 신문지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제 손에 남은 것은 짙은 파란색 통장 하나였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이름인 김도식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찍힌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1,000원, 2,000원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불규칙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입금된 거액의 숫자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잔액을 확인한 순간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억 4,500만 원.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눈앞의 숫자가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었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한겨울에도 냉골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시장을 3바퀴나 돌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니요. 도대체 이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했단 말입니까?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로 뒤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면 곰팡이 피는 지하 단칸방을 진작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절염으로 밤새 끙끙 앓을 때 병원비가 없어 약국 팥으로 버티던 날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통장을 품에 안고서 제가 고생하는 꼴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거실을 향해 저도 모르게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짐승 같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쥐어뜯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했던 거야? 나를 믿지 못해서 이 돈을 숨겨둔 거냐고 허공에 대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점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점퍼가 마치 힘없이 쓰러진 남편의 시신처럼 보여 다시 가슴이 미어지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채로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금 자명은 대부분 알 수 없는 회사 이름이거나 배당금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평생 공사판 잡부로 일했던 남편이 알 수 없는 돈입니다. 혹시라도 더러운 돈은 아닐까, 범죄에 연루된 돈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띠띠띠띠 하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통장을 품속에 감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남편의 사촌 동생인 박영철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다가 발인 날에도 오지 않았던 그가 시뻘건 눈을 하고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열어? 사람 걱정되게 박영철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현관 타일에 묻어있던 진흙 자국이 깨끗한 장판 위로 흉하게 번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놈의 입에서 훅 끼쳐오는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좁은 거실을 순식간에 메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며 품속에 감춘 통장을 더욱 세게 옥죄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이 남편의 뼈가루가 채 식기도 전에 들이닥친 이유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 것 같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집안을 휘이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압류 딱지를 붙이러 온 집행관처럼 오만하고 불손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남편의 회색 점퍼에 다시 한번 머물렀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놈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형님 가시는 길은 편안했습니까? 염치도 없지 동생 돈을 그만큼 해먹었으면 유언으로라도 미안하다 한마디는 남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남편의 등골을 빼먹은 건 오히려 저들이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돈을 빌려가서 떼먹은 게 몇 번이며 보증을 잘못 세워 우리 집을 경매 위기까지 몰고 갔던 게 바로 박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라니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떼어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이가 도련님 돈을 해먹다니요. 오히려 우리가 아이고 형수님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형님이 싹 입 닫고 가신 겁니까? 영철은 과장된 몸짓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마치 제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아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보세요.
이게 형님이 저한테 써준 각서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퇴직금 털어서 형님한테 맡겼잖아요. 투자 좀 불려달라고. 형님이 주식이고 뭐고 숫자에 밝으니까 믿고 맡겼는데 글쎄 그 돈을 홀라당 다 날렸다면서요? 저는 홀린 듯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차용증이라는 굵은 글씨와 그 아래 찍힌 남편의 인감 도장만큼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가 파르르 울었습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는 3억 원. 방금 전 제가 남편의 통장에서 봤던 그 금액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숫자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이가 도련님 돈을. 그럼요. 제가 형님 믿고 기다려준 세월이 얼마인데 장례식장 안 간 건 너무 섭섭해 마세요. 저도 화병이 나서 드러누워 있느라 못 간 거니까. 형수님, 솔직히 말해봅시다. 형님 유품 정리하다가 통장 하나 나온 거 있죠? 그거 제 돈입니다. 영철이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놈의 눈동자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통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져 가슴팍이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아니라 사촌 동생의 돈을 횡령해서 숨겨둔 것이라니 그 순간 3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기억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까지 가계부를 쓰며 한숨 쉬던 모습, 10원 한 장에도 벌벌 떨던 그 구차한 모습들이 모두 거짓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의 돈을 훔쳐놓고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입니까? 저는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져 식탁 의자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법대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합니까? 그냥 그 통장 저한테 주시면 원금만 받고 이자는 퉁쳐드릴게. 안 그러면 저 형수님 상대로 소송 걸 수밖에 없어요. 형수님 명의로 된 이 전세 보증금 가압류 들어갈 겁니다. 가압류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이 낡은 전세집 한 칸뿐인데 그것마저 빼앗긴다면 저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영철이 내민 서류가 위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당장 닥쳐올 가난에 대한 공포 앞에서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옅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뻔뻔해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겉으로는 성인군자인 척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동생 돈이나 등쳐먹는 사기꾼이었어? 억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라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영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나중은 무슨 나중? 지금 당장 내놓으라니까. 영철이 고함을 지르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유리잔이 흔들려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놈의 위협적인 태도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세상은 이토록 잔인하고 무방비했습니다. 저는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지금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저도 아직 유품 정리를 다 못해서. 참나 형수님 진짜 1억입니까? 좋아. 오늘은 일단 갑니다.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찾아놔요. 만약 땀만 먹고 돈 빼돌리면 그땐 사기죄로 형수님도 감방 갈 줄 아쇼. 영철은 씩씩거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귓가를 때렸습니다. 놈이 사라진 뒤에도 집안에는 놈이 남기고 간 흙탕물 자국과 역한 술 냄새, 그리고 협박의 여운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속에서 땀에 젖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생한 세월에 대한 보상 같았던 이 통장이 이제는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갈 저주스러운 작물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빚만 남기고 갔으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했을 텐데 왜 이런 더러운 오해의 씨앗을 남기고 가서 죽어서도 저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영감 말 좀 해봐. 아니라고.
저놈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 좀 해보라고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장고 모터 소리뿐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침묵하고 친척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법인이 소송인이 하는 무서운 말들이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파란색 통장이 힘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우두커니 앉아 남편의 점퍼를 노려보았습니다. 저 낡은 점퍼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아니면 더 추악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난 자리에는 차라리 그를 따라 죽어버리고 싶다는 지독한 무력감만이 검은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침묵이 제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어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점퍼를 노려보던 제 눈에 서린 것은 슬픔이 아니라 서늘한 도끼였습니다. 저 낡아빠진 회색 껍데기가 남편의 위선을 덮고 있던 가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영철이 뱉고 간 말들이 구정물처럼 마음속에서 넘실거렸습니다. 횡령, 사기, 거짓말,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충동적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점퍼를 낚아챘습니다. 당장이라도 세탁기에 쳐넣고 독한 세제를 들이부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흔적도 그 더러운 돈에 대한 기억도 모조리 갈기갈기 찢어 하수구로 흘려보내야만 제가 살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용도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차가운 금소금이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점퍼를 구겨 넣으려는 순간 손에 잡힌 등판 부분에서 또다시 기이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안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을 때와는 다른 더 넓고 판판한 무언가가 등 쪽 안감 전체에 덧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솜이 뭉친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딱딱했고 종이라고 하기엔 두툼했습니다. 동작을 멈췄습니다. 새벽의 한기는 얇은 실내복을 뚫고 들어와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또 무엇을 숨긴 것입니까? 이번에는 사체 빈문서라도 나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손목을 붙잡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잔인한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저는 점퍼를 다시 거실 바닥으로 끌고 왔습니다. 부엌 가위가 조명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제 손은 망설임 없이 점퍼의 안감, 그 낡은 회색 천위로 가위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지익 섬유가 찢어지는 거친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30년을 입어 사글대로 삭은 천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맥없이 터져나갔습니다. 뜯어진 안감 사이로 뽀얀 먼지가 피어올랐고 곰팡내 섞인 손뭉치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마치 부검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혹은 증거를 찾는 형사처럼 미친 듯이 가위질을 해댔습니다. 남편이 평생토록 꽁꽁 싸매고 다녔던 그 등의 무게가 단순히 삶의 무게가 아니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안감을 완전히 드러내자 등판 전체를 덮고 있는 비닐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습기가 차지 않도록 꼼꼼하게 테이프로 밀봉된 A4 용지 크기의 누런 서류 봉투와 낡은 스프링 수첩이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려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닐을 뜯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통장이 들어있었고 수첩 표지에는 매직으로 거칠게 쓴 비망록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통장을 열었습니다. 예금줄 안에 적힌 이름은 김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자 제 이름이었습니다. 낯선 은행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긴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994년 3월부터 시작된 기록, 입금액 50만 원, 그 다음 달도 50만 원, 그렇게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적요란에는 짧은 메모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자 생일, 순자 약각, 결혼기념일,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박영철이 주장하던 3억 원의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점심을 굶고 버스비를 아끼고 공사판에서 피땀 흘려번 돈을 제 노후를 위해 떼어놓은 돈이었습니다. 횡령이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어 만든 사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스프링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습기를 먹어 눅눅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남편 특유의 악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흐름과 그 돈을 둘러싼 친척들의 협박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기록된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4일 영철이가 찾아왔다. 가게 보증금이 날아갔다며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안 주면 순자가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했다. 놈의 품속에 서늘한 흉기가 보였다. 무서웠다. 순자가 알면 기절할 것이다. 내 비상금을 털어서 줬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순자가 다치는 꼴은 못 본다. 2019년 2월 영철이가 또 왔다. 이번엔 다른 빚이다. 형수한테 말해서 전세금을 빼라고 협박했다. 놈이 순자 가게 앞에 서성거리는 걸 봤다. 결국 적금을 깼다. 놈에게 돈을 주며 각서를 쓰게 했다. 이 돈은 빌려준 게 아니라 갈취당한 거라고 적고 싶었지만 놈이 보는 앞이라 투자금 반환이라고 거짓으로 적어줬다. 놈이 웃으며 갔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너를 지키는 방법이 이것뿐이다. 활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횡령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홀로 늑대굴에 들어가 제 살점을 떼어주며 짐승들을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철이 내밀었던 그 차용증과 각서, 그것은 남편이 사기를 친 증거가 아니라 영철의 생명 위협에 못 이겨 써준 거짓 자백서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통증이 번졌지만 남편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목구멍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도 집에 와서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 날에도 그는 그저 일이 좀 고되네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돈 좀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을 때도 그는 묵묵히 베란다로 나가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 연기 속에 삭혔을 분노와 공포, 그리고 저를 향한 미안함을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했다고, 딴 주머니를 찾다고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풍파가 저에게 닿지 않도록 막아선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온몸으로 화살을 받아내는 동안 저는 방패 뒤에 숨어서 왜 더 좋은 집을 주지 않느냐고 투정만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유언처럼 남긴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영철이가 또 올 거다. 그놈은 악기다. 순자야. 절대 그놈 말 믿지 마라. 이 수첩에 다 적어놨다. 영철이가 20년 전 어머니 땅 몰래 팔아먹은 증거, 카드 빚 대신 갚아준 내역, 날 협박해서 뜯어간 돈 다 적어놨다. 이 장부가 너를 지켜줄 거다. 미안하다. 더 좋은 옷 한 벌 못 사주고 맛있는 거 한 번 못 사주고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너였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차가운 장판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울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사치스러웠습니다. 점퍼 안감에서 나온 먼지들이 눈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그 지독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새도록 울다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목은 쉬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비망록을 품에 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섰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깎아 남긴 이 기록은 저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박영철을 심판할 무기였습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남편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놈이 오늘 다시 온다고 했지요. 오라고 하십시오. 제 손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남편이 남겨준 서늘한 정의가 들려 있으니까요. 저는 비망록을 움켜쥔 손에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을 주며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마자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막을 찢었습니다. 띠리릭 하는 기계음이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영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양복쟁이 2명을 대동하고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점령군 사령관이라도 된 듯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낡은 수첩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통장 껍데기만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형수님, 약속대로 찾아두셨습니까? 거참, 진작 내놓으셨으면 좋았을걸. 변호사 비용까지 들게 하고 말이야. 영철이 혀를 차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소파가 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가 데려온 사내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제 양옆을 포위하듯 서성거렸습니다.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낯선 남자들의 땀 냄새와 짙은 스킨 냄새, 그리고 그들이 내뿜는 저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위세에 눌려 커피라도 타올까요 하며 굽신거렸겠지만 지금 제 가슴 속에는 남편이 남겨준 30년의 기록이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꼿꼿이 앉아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이 파렴치한 인간이 내 남편을, 그 착해 빠진 사람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낱낱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전신을 타고 흘렀기 때문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북소리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도련님, 돈 가져가시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영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또 무슨 확인이요? 차용증 보여줬잖아요. 형님이 내 돈 3억 굴려주기로 한 거 설마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려는 건 아니죠? 여기 이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그 차용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영철은 콧방귀를 뀌며 품에서 그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옆에 놓여있던 남편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낸 스프링 수첩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펼쳤습니다. 눅눅한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영철의 시선이 그 수첩에 꽂히는 순간 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님 유품입니까? 내 그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썼던 일기이자 가계부이자 도련님과의 거래 장부더군요. 거래 장부라는 말에 영철의 얼굴 근육이 일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거참, 형님이 꼼꼼하시긴 했지 그래서요? 거기에 뭐 내 돈 떼먹은 기록이라도 있답니까? 아니요, 떼먹은 게 아니라 뜯긴 기록이 있더군요. 저는 수첩의 중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며 꾹꾹 눌러 쓴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대기 중인 정미선 변호사가 당부한 대로 감정을 섞지 않고 건조하게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듯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2019년 2월 14일 영철이가 사채업자에게 진 빚 5천만 원을 갚아달라고 찾아왔다. 안 주면 형수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무서웠다. 순자가 다칠까봐 적금을 깼다. 놈은 돈을 받아 챙기면서 투자금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차용증을 쓰라고 강요했다. 나는 울면서 도장을 찍었다. 낭독이 끝나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해대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형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헛소리 써놓은 걸 가지고 어디서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저는 놈의 반발을 무시하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2021년 5월 어머니 산소를 이장한다며 3천만 원을 가져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새 차를 뽑았다. 따지러 갔더니 놈이 내 멱살을 잡고 밀쳤다. 갈비뼈에 금이 갔지만 순자가 알까봐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다. 영철이는 인간이 아니다. 닥쳐, 그만 안 해. 영철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식탁을 엎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사내들도 험악한 표정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물리적인 위협이 코앞까지 닥쳐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그동안 숨죽여 기다리던 정미선 변호사가 차가운 표정으로 걸어 나온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앉으시죠. 박영철 씨, 지금 하시는 행동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 변호사의 서늘한 목소리에 영철은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냉정한 손길로 녹음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빨간 녹음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당신? 이순자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방금 낭독한 비망록 내용 그리고 박영철 씨가 5년 전 작성한 채무이행각서의 필적 감정 결과 모두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형님에게 투자했다는 그 3억 원 금융거래 내역 조회해보니 당신 계좌에서 나간 돈은 10원 한 장 없더군요. 오히려 형님 계좌에서 당신에게로 흘러들어간 돈만 2억이 넘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영철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눈발처럼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놈에게 협박당해 송금했던 이체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영철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형님이 나한테 준 용돈이라고. 가족끼리 주고받은 걸 가지고 무슨 가족?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영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억누르던 체념의 껍질이 깨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형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유흥자금으로 탕진했습니까? 가족이라서 형수가 알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형을 협박했습니까? 당신은 가족이 아니라 내 남편의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였어요. 형수님, 말 다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박영철이야. 영철이 마지막 발악처럼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사내들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챘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놈의 위조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아주 잘게 찢어버렸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가 놈의 심장을 찢는 소리처럼 들리길 바랐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장부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시골 땅 팔아먹을 때 사문서 위조했던 것까지 이 장부에 다 적혀 있으니까 감옥에서 늙어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란 말입니다. 제 고함 소리가 온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질러 본 큰 소리였습니다. 영철은 사색이 되어 입을 뻐끔거렸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꼼꼼한 기록들이 놈의 목을 완벽하게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변호사의 서늘한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허둥지둥 현관문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구겨 신고 나가는 놈의 뒷모습은 더 이상 늑대가 아니라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똥개에 불과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놈들이 사라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처음에 느꼈던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의 고요함,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평온함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정 변호사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 싸우셨어요.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어서 이 통쾌한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워서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스프링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남편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보고 있었어? 내가 당신 억울한 거 다 풀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비망록의 차가운 표지가 제 뜨거운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철과 그 일당들이 물러간 집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해변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납덩이 같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거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끼익하는 경첩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차가운 바깥바람이 거실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놈들의 비릿한 스킨 냄새와 악취나는 탐욕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그 서늘한 공기가 어찌나 상쾌하던지 저는 창틀을 붙잡고
한참이나 밖을 내다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놈들이 밟고 지나간 현관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타일 틈새에 낀 흙먼지를 닦아내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심의 얼룩들도 함께 문질러 지웠습니다. 박영철이 앉았던 소파, 그가 손을 댔던 식탁, 그가 쳐다봤던 벽지까지 집안 곳곳을 쓸고 닦으며 저는 비로소 이 낡은 전셋집의 온전한 주인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이 공간은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우리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속이 쓰렸지만 이상하게도 허기가 돌았습니다. 쌀을 씻는 손길에 리듬이 실렸습니다. 쌀알이 스테인리스 볼에 부딪히며 내는 사르락사르락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뚝배기에 물을 붓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자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여보, 오늘 밥은 내가 아주 맛있게 지어줄게. 맨날 짠순이 마누라 탓에 두부도 반 모만 넣고 끓였는데 오늘은 한 모 다 넣었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소리가 마치 남편의 너털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두 그릇 펐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식탁 건너편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 앞에서 수저를 들자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핑 돌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해먹이지 못하고 떠나보낸 것에 대한 회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둔 그 남자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남편의 낡은 스프링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해도 이 수첩은 고통과 협박의 기록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가 저에게 보내는 연애편지 같았습니다. 2023년 1월 순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한다. 수술비를 모아야겠다. 담배를 끊었다. 2023년 5월 순자 생일인데 미역국밖에 못 끓여줬다. 나중에 이 돈으로 꼭 크루즈 여행 보내줘야지. 남편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누구보다 수다쟁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수첩에다 저를 향한 사랑을, 걱정을, 그리고 미래의 약속을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저는 수첩의 글자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거칠었던 남편의 손바닥 감촉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침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듣지 못했을 뿐 그는 온몸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그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존엄이었습니다. 더 이상 친척들에게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파출부위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노후를 선물하고 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이라며 사줬던 아까워서 장롱 속에 모셔만 두었던 그 옥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전의 초라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무장한 강인하고 우아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신발장 위에 놓인 남편의 차키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서 남편의 이름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박영철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순자야 이제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숙제 내가 아주 잘 풀었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가계부 같은 거 쓰지 말고 돈 걱정 놈들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나중에 만날 때 내가 아주 멋지게 살다 왔다고 자랑할 테니까 함께 해주신 마음 잊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사연을 들으며 떠오른 당신의 소중한 생각들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 따스한 지혜가 누군가에게는 큰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보듬는 세월 한 조각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